안녕하세요. 저는 5장 소화에서부터 6장 대사, 7장 신장, 그리고 8장 근육까지 강의하게 될 김태완입니다. 이 4개의 단원 중에 앞에 두 단원인 5장 소화와 6장 대사까지 1학기 동안 강의하도록 하고 신장과 근육은 2학기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소화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에 있어서의 소화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서부터 시작해서 구강, 그다음에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긴 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소화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장은 다시 12지장, 공장, 해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장도 역시 맹장, 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관 외에 또 소화효소 등을 분비하고 있는 부속 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선이나 췌장액 같은 부속 샘들까지 포함을 해서 소화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운데 있는 작은 그림인 개와 고양이에서의 소화관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 소나 말과 같은 다른 종에서는 또 약간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저작을 하게 되고, 저작을 해서 타액과 섞여서 잘게 부서지게 되면은 이후 우리가 그것을 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의식적인 행동인데, 근데 의식적인 이 행동 이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음식물들이 식도를 거쳐서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마침내 소화되고 남은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은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삼킨 이후 시점부터 항문을 나갈 때까지 음식물 또는 소화관 내용물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바로 소화관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관의 운동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소화관의 운동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화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소화관의 안에 있는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그런 기계적인 소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화 과정에는 기계적인 소화 외에도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소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효소를 분비해주는 그런 분비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화 효소 외에도 이제 액상 성분들이 분비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능인 분비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화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기계적 화학적 소화작용을 통해서 섭취되어 있던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작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소화라고 하고, 이렇게 충분히 작아지면은 상피세포를 통해서 몸 안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흡수 과정으로 이제 4가지 기능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흡수된 영양물질들은 맨 먼저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통해서 정맥을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이제 간문맥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탈 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탈도 포트가 그 항구, 공항 이런 때 쓰이니까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을 거쳐서 이제 대사가 된 물질들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하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기계는 단지 기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환계와 다른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거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식하는 사료에 따라 육식동물, 잡식동물, 초식동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화관의 구조와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초식동물은 일반적으로 육식동물에 비하여 소화관의 길이와 소화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주 먹이인 식물이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요소로서는 세포벽을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포벽을 부수고 또 소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관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소낭, 선의, 근의,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독특한 소화관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소낭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식도에서 생겨난 어떤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의와 근의 둘 다 위인데 선의는 다른 동물의 위처럼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그런 위가 되겠고 근의는 소화효소 분비 없이 그냥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똥집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해당하는 것이 근의가 되겠습니다.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류는 소변과 대변을 각각 분리해서 배설하지 않고 한 대로 통합돼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총배설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추동물은 복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나 양, 염소, 사슴 이런 초식동물은 위가 4개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초식동물이 전부 다 위가 복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동물은 이제 반추를 할 수 있는 한번 섭취한 그런 음식물을 다시 구강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씹는 이런 과정이 다시 저작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반추가 되겠죠. 이러한 반추 동물에서 보기를 갖는 것이고 위가 하나인 초식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식동물의 경우는 위는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대장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초식 동물 같은 토끼나 말 이러한 동물들은 맹장이나 결장이 많이 발달된 이러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관의 단면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장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화관은 가장 안쪽에 아무것이 없는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을 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강이 있는 안쪽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점막, 점막 하직, 근육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층 바깥에는 또 장막층이라고 해서 결합 조직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층에는 내강과 접해 있는 상피세포층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피세포를 통해서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점막층에는 그 밖에 이제 여러 결합 조직하고 그 다음에 림프 조직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막 바깥쪽에 점막 하직이라는 층이 있는데 점막 밑에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막 하직에는 많은 분비샘들이 존재를 하고 또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막 하직에 많은 신경들이 서로 모여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것을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막하에 있는 신경총, 점막하 신경총이 이 점막하직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점막하직 바깥에는 근육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육층은 다시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그 소화관의 그 원주 방향을 따라서 근섬유가 분포되어 있는 윤상근이 있고, 윤상근 바깥에 소화관의 길이 방향으로 근섬유가 분포되어 있는 종주근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윤상근과 종주근 그 사이에는 또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육층 사이에 있는 신경총을 근층간 신경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관 안으로 분포하는 신경과 이런 혈관들은 주로 이제 장간막을 통해서 소화관 안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동물에 따른 소화관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각 동물에 따라 소화관의 용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개를 보면은, 개는 육식동물이죠. 위가 상당히 크고 대장은 아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위 초식동물의 경우는 위가 작고 대장이 아주 큰 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잡식동물은 돼지를 보면은 위도 어느 정도 크고 대장도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특징을 골고루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경우 위와 아울러서 대장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팽기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팽기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서 그 불룩하게 주머니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면은 여러 동물에서 소화관의 이제 크기를, 절대적인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밑에 바가 있죠. 그 바가 20cm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소화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단위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을 비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단위 초식 동물인 말과 반추동물, 즉 보기를 갖고 있는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말은 위가 아주 작고 대장이 상대적으로 엄청 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양을 보면은 반추이기 때문에 대장보다도 오히려 위가 훨씬 더 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양의 또 다른 특징은 소장의 길이가 아주 길다는 것인데, 역시 그림을 보면은 확실하게 소장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이제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각 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 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음식물들이 소화관의 각 부위, 즉 위, 소장, 대장 등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이 각 동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액상 표지물을 육식동물인 개, 그 다음에 잡식동물인 돼지, 그리고 단위 초식동물인 조랑말에게 먹인 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소화관 부위에 얼마만큼의 음식물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2시간이 지났을 때 개의 경우를 보면은 약 40% 정도가 위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소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포니 조랑말의 경우는 2시간이 지났을 때 이미 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소장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대장인 맹장에 이미 넘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의 경우를 보면 2시간이 지났을 때 개와 비슷하게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고 이 대장 쪽으로 넘어간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소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개의 경우 대부분이 소장에 있고 일부가 대장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소장에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이 대장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경우는 소장에도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맹장에 여전히 많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결장에 일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났을 때 개의 경우는 이때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돼지의 경우도 대부분이 대장의 결장 부위에 넘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을 보니까 조랑말도 결장에 지금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났을 때를 보니까 개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양이 변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변으로 별로 안 나와 있죠.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콜론에, 그러니까 결장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의 경우도 아주 많은 양이 결장에 있고 변으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인 38시간 지났을 때
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음식물이 변으로 나왔지만 돼지는 일부 변으로 나와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양이 결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랑말의 경우도 변으로 일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물이 결장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결과를 보면은 육식동물인 개의 경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결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의 경우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또 그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정말 길다. 48시간이 지났어도 거의 대부분이 대장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조랑말은 아주 오랫동안 대장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는 잡식동물이죠.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고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위의 용적은 육식동물이 상당히 크고 초식동물은 대장의 용적이 큰 것을 지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과 일치되도록 머무는 시간도 역시 육식동물인 개는 위에서 오래 머물고 초식동물인 그러니까 단위 초식동물인 조랑말은 대장에서 오래 머무른다. 즉 용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에서 오래 머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식동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고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토끼는 다른 단위 초식동물에 비해서 맹장의 용적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끼는 맹장에서 오랜 시간 내용물이 머물지만 결장은 상당히 빠르게 통과한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통과 시간이 느린 것은 이곳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시간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각 부위별로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과 치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입은 채식 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게 되는데 조리의 경우는 입술과 혀가 없는 대신에 부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식 조리의 경우는 고기를 해치면서 뜯어먹기 좋은 그러한 구조인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 가금류의 경우는 쪼아먹기 좋은 형태인 끝이 뾰족한 그런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포유류의 경우는 입술과 치아, 혀를 모두 이용해서 채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의 경우를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입술 운동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가 바깥으로 도출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말은 거의 뿌리에 닿을 정도의 줄기를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풀의 줄기를 거의 땅의 표면에 있는 것까지 잘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한편 소는 혀를 이용해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데 혀를 내밀어서 풀들을 둘러싸서 잡아당겨서 뜯어 먹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혀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입 안에서 고정하기 위해서 이 대신에 윗니입니다. 위에 보면 윗니 대신에 덴탈 패드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서 이 구조로 인해 풀을 쉽게 잡아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면양의 경우는 윗입술이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가 노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잘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의 경우는 아래 턱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땅을 긁어서 파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 있는 뿌리까지 돼지는 파서 먹을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와 고양이는 주로 이제 물을 먹을 때 이제 혀를 찍어서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종에 따른 치아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은 초식동물인 사슴의 치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어금니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가 안 나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뒤쪽에는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는데 어금니는 표면이 널쩍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마세시키는데 상당히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저 이가 없는 부위도 상당히 사람한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인데, 강제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는 바로 저 이 없는 부위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힘으로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용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늑대의 치아 구조를 보면은 앞니도 뾰족하지만 송곳니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길고 뾰족한 이 송곳니로 바로 그 고기를 절단하거나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쓰임새에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에는 이제 어금니들 역시 있는데, 이 어금니들은 반추동물과는 다르게 뾰족뾰족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주로 마세보다는 씹는, 고기를 잘게 씹는 이러한 데 특화된 그런 치아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늑대의 턱관절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그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경우 여기서 잡식, 즉 육식과 초식이 다 가능한 이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앞니도 있고 어느 정도 뾰족한 송곳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표면이 널쩍한 이런 어금니도 갖고 있어서 육식과 초식이 다 가능한 그러한 이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설치류의 경우는 앞니가 발달이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갉아먹는데 상당히 용이한 구조다,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추동물의 저장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저작이라는 것은 채식한 먹이를 구강 내에서 절단하고 마세시켜서 타액과 혼합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세를 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이 넓적하니까 이를 위아래로 씹는 게 아니라 좌우로 그러니까 밀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식물을 마세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추동물의 경우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저작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작 운동의 특징이 종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다른 과 학생들한테 좀 뭐 아는 척 하는데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화작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는 이제 인두 쪽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음식 내용물이 인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두에서부터 이제 불수의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인두는 핵문근이고 반사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린신경과 미주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경에 의해서 불수의적으로 조절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화작용의 3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삼키는, 즉 구강에서 인두로 음식물을 넘기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인두에서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 중에서 삼키는 과정을 제외한 아래 두 단계는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을 넘길 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두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식물이 인두를 넘어가서 식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후두개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기도를 덮어서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넘기지 않았을 때는 식도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UES라고 좀 표시되는데, Upper Esophageal Sphincter, 그래서 상부 식도 조인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식도 위쪽에 있는 입구 부위죠. 인두에서 식도로 넘어갈 때 그 식도의 입구 부위는 이 UES 상부 식도 조인근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호흡할 때 식도가 닫혀 있어서 공기가 식도 안으로, 소화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부라는 말이 붙었다면은 이제 하부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조인근 중에 하부 식도 조인근이라는 것도 역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위는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에 있어서 위 내용물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식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식도에 연동 운동이 일어나서 그 내용물을 위쪽으로 계속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하부 식도 조인근은 미주신경에 의해서 주로 이제 억제성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완이 일어난다.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억제성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완이 아주 초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켜서 식도로 들어오는 그 무렵에 이미 하부 식도 조인근은 그러니까 이완이 돼서 쉽게 위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도는 많은 동물에서 종주근과 윤상근 모두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류의 경우는 반대로 식도 전체가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에서 식도의 일부분이 주머니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소낭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장류나 고양이, 말과 같은 동물은 식도 후반부에 있는 부분은 평활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횡문근으로 되어 있지만 그 후반부는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나 돼지는 식도가 흉문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류에 비해 구토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경우 3분의 2가 흉문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흉문근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구토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부 식도 조인근의 수축이 워낙 강력해서 구토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가 파열이 되는 한이 있어도 구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는 식도에서 이어지는 주머니 모양의 근육성 기관으로서 횡격막 아래의 복강에 존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형태학적으로 분문부, 의저부, 의체부, 유문동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에 하부 식도 조인근이 있는 것처럼 위와 십이장이 만나는 부위에도 유문 조인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문 조인근은 다른 조인근과 마찬가지로 2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위 내용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즙과 12지장 내용물이 역류해서 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와 돼지의 경우 담간이 개구디는 위치가 12장에서 상당히 위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유문조인근의 이런 역류 방지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의저부, 의체부와 같은 이런 영역 구분이 동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는 전체 소화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용적의 크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경우는 8.5%이니까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는 위의 용적이 아주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그림은 주로 위 안에 있는 점막층에 어떠한 세포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특히 분비 세포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점막에 분포하는 세포들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조직학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런 방법으로 보면은 동물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학에서는 주로 이런 점막층에서의 세포 분포보다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고서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프락시말 디스탈이나 유문동 위체부, 위저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의 위치 구분하고, 그러니까 영역 구분하고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의 그 부위하고 조직학에서 말하는 부위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소장은 유문에서 회맹조임근까지의 긴 장관을 말합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2지장에는 담낭과 췌장으로부터 나오는 도관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12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들도 12지장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화 흡수는 이 소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가 소장에서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장은 단순한 파이프 형태가 아니라 안에 보면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 주름에 의해서 표면적이 3배가 증가되고, 또 이런 주름을 보면은 그 위에 작은 육모가 나 있는데, 이 육모에 의해서 단면적이 다시 10배 합쳐서 30배의 표면적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 육모의 맨 바깥에 있는 층은 주로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세포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피세포를 보면은 내강 쪽을 향한 이 세포 멤브레인이 매끈한 게 아니라 미세 육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세 육모 구조에 의해서 무려 200배의 200배 아니라 20배죠. 20배의 면적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600배. 그러니까 단순한 파이프 형태였다고 했을 때의 단면적보다 무려 600배의 큰 표면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표면적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흡수 면적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흡수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 동물에서 나타나는 대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토끼를 제외하면 맹장은 결장에 비해 기능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결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결장은 사람의 경우 상행결장, 흉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처럼 종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데, 사람과 개는 U자형,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개가 위 중앙에 지금 중앙 상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U자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대장이 세컴을 지나면서 한번 U자 형태를 이루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U자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U자가 겹쳐져 있는 듯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중복된 U자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반 형태로 둥근 형태를 띠는 것인데, 토끼와 반추동물의 경우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는 또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원추형입니다. 둘둘 말려있는 원추형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 둘둘 말려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 말려 있는 부위가 다 벌어져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갑막에 의해서 그 각 둥그렇게 말라진 각 부위가 사실은 서로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 간의 운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